2020년 3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모든 것을 뒤바꿀 엄청난 법적 변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6년부터는 여러분의 회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청업체 직원의 법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번 변화는요, 그냥 법 조항 몇 개가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해왔던 오랜 규칙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여지는, 말 그대로 책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법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계약서에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현장에서 실제로 누가 힘을 가지고 업무를 통제했는가, 즉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죠? 바로 사용자의 새로운 정의. 이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과거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 그 사람만이 사용자였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간단했죠. 하지만 새로운 기준은 이런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근로조건,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용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실질적 지배력, 이게 모든 걸 바꾸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영향력, 이게 이제 책임의 기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법원은 뭘 보고 이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할까요?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보세요. 법원은 이렇게 볼 겁니다. 첫째, 원청이 작업 방식이나 순서를 사실상 정해줬나? 둘째, 비계처럼 아주 중요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원청이 주도했나? 셋째, 위험성 평가 같은 핵심 안전 절차를 원청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구조인가?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강력하게 해당된다면 우리는 그냥 계약만 한 사이다라는 변명, 이제 더는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중요한 판례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왜 그렇게 무섭냐면요. 이게 그냥 노동법 문제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만나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용자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원청이나 발주처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건 사고 예방 책임을 훨씬 더 폭넓게 묻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를 뭐랄까 예고편처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항만공사 사건입니다. 2020년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오랜 법정 다툼 끝에 2024년 대법원은 우린 단순 발주처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건설업계 전체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순간이었죠.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 근거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촘촘합니다. 첫째, IPA가 직접 공사 과정을 짜고 작업 방식을 지시했다. 둘째, 자신들의 안전관리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다. 셋째, 하청업체는 구하기 힘든 특수 장비를 제공해서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매일의 작업을 직접 승인하고 통제했다. 이 네 가지를 딱 묶어보니까 어때요? 이건 그냥 발주처가 아니라 사실상 현장을 지배한 사용자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원청과 발주처는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본격적인 전략을 짜기 전에 딱 30초만 우리 회사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하청업체 직원들 출퇴근을 우리 회사 앱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하청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핵심 장비는 우리가 통제하고 있고요. 어떠세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얘긴데 싶으시다면 그게 바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바로 역할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간섭이 아니라 지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는 이 간섭의 수도꼭지는 이제 완전히 잠가야 합니다. 대신에 하청업체가 스스로 안전 시스템을 잘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전략, 소폭의 공식화입니다. 이제
현장 소장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식의 구두 지시?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중요한 요구와 합의사항은 안전보건협의체 같은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하고 회의록은 무조건 꼼꼼하게 남겨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지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협의했습니다라고 말해줄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서류들이거든요. 세 번째 전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과 다 연결되는데요. 바로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여기까지는 하청업체의 고유한 지휘 명령권이 보장된 영역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딱딱 구분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죠. 왜냐고요? 법정에서는 결국 말보다 문서가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현장 실무를 넘어서서 우리 경영진 분들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첫째, 만약을 대비해서 보상 관련 예산을 미리 좀 마련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둘째, 노조에서 직접 교섭하자고 요구해 올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짜놔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애초에 하청업체에 주는 공사비가 안전 비용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인 금액인지 이거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는 일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전처럼 원청, 하청, 발주처 이렇게 그어놨던 책임의 경계선 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남은 답은 하나뿐이죠. 예전의 막연한 관행은 버리고 지원과 간섭을 명확하게 나누는 새로운 안전 거버넌스, 즉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의 현장은 이 거대한 변화에 맞설 준비가 과연 되어 있으십니까?